진행을 해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이제 다뤘던 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넘어야 될 고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고개 중에 첫 번째 고개로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뤘습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과는 소통이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100%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반면에 정말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데, 이제 이 소통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가짐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됨됨이라 그럴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소통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장애들이 있는데, 소통이라는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람은 참 좋은데 그 장애나 한계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통의 도구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쉽게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계나 그 장애들을 잘 알지만 막상 소통하는 기술들이 부족한, 그거는 또 자기 인식의 부족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소통을 가로막는 그런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큰 틀에서 스무고개로서 우리가 넘어야 될 것으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인품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뤘습니다. 인품 중에서도 우리가 다뤘던 것이 바로 평등한 관계,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서열이 강조되는 문화다 보니까 특히 남자들 사회에서는 그게 강해요. 남자들 사회에서는 이 서열이 강조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직장에서는 어쩌면 그 서열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서열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는 거기에 맞는 방식의 소통 방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명하복이죠, 그죠? 예. 그리고 한번 이 일을 제기했다가 상사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이 익숙해 있는 문화인데, 가정은 이제 이런 서열의 문화라기보다 가정은 특히 평등의 문화, 너와 나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그게 꼭 부모와, 그러니까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아이들도 존중받고 자람으로 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관이라 그럴까, 관계 맺는 방식이라 그럴까, 삶에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런 사전적인 어떤 경험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는 이게 평등한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에는 우리 가정도 어땠어요? 서열이 쫙 정해져 있었죠, 그죠? 그런 서열 문화에서 자란 후에 사회로 가니까 당연히 서열, 또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들러야 될 곳이 꼭 하나 있죠, 그죠? 군대. 그걸 우리 이제 군대 문화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또 정권을 잡고 이러니까 사회 자체가 다 군대 문화식의 어떤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그게 조금씩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데, 군인이 정권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 가졌던 우리 그 문화라는 것은 오래 가거든요. 이번엔가 제가 자세히 관찰을 못했는데, 이 군대 문화라는 게 딱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올림픽 할 때 개막식 하면은 각국 선수단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선수단이 입장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면 어때요? 가로 세로 줄마차가 입장을 해요. 그런데 외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어땠어요, 보면은? 우리 한국의 눈으로 보면은 저렇게 질서가 없어가지고 저 뭘 선수를 한다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제 마음대로 들어와요. 발도 안 맞아. 줄도 맞추지를 않아. 아예 맞출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거죠. 우리 군대 문화는 어때요? 뭐 조금 사람은 여러 명 모이면은 너 기준, 좌우로 정렬, 앞으로 나란히, 이게 뭐 학교에도 그렇고 그게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군대 문화의 한 부분이거든요. 군대 문화에서도 상명하복이라는 게 또 상당히 강조되는데, 그게 그냥 직장에서도 상명하복이에요. 관공서에서도 그렇고. 근데 외국 군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상명하복이 있을 때와 그게 없을 때와 구분이 정확하게 돼요. 이거는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은 딱 그 군대에서는요 딱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친구처럼 지내요. 계급이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 바탕은 평등하다는 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질서, 서열을 이렇게 이제 정하는 것이 어쩌면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그냥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냥 서열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이런 걸 깨지 않는 한에는 소통이 어렵다는 걸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요 다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긍정에 대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한 인품으로서 갖춰야 될 하나의 덕목으로서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가져볼까 합니다. 예. 다름 한번 봅시다. 예. 그 다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름과 틀림은 다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름과 틀림이 구분되시죠, 그죠? 다름은 뭐고 틀림은 뭘까요? 다름과 틀림을 우리가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요,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다름은 서로 다른 거고, 한마디로 차이가 나는 거고, 틀림은 정답과, 그러니까 비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틀림은 정답이라는 것과 비교를 해요. 정답과 비교해서 다르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이제 없죠, 그죠? 그걸 구태여 법을 또는 어떤 윤리를, 어떤 도덕을 기준으로 정답으로 들이댄다면은 우리가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답이라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답이 있다 하는 것은 수학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 들어갈 때 보통 우리가 정답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신 거는 비가 와요? 네.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소낙비가 온다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또 사람마다 사실이다 아니다 하고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걸 보고 소낙비라고 말할 수 있냐? 저건 그냥 보설비야. 저게 어떻게 보설비야? 저거는 이설비지. 저게 어떻게 이설비야? 저건 가랑비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온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거는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시비를 또 걸 수 있습니다. 저게 오냐 내리지 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비가 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다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름과 틀림은 안다 하더라도 다름을 존중하는 것은 그렇게 또 익숙해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보면은요, 이 다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고 보여져요. 다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서로가 통일되어 있고 서로가 일치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래 살아왔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렇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그래요. 언어도 하나예요. 이 토지도, 이 지형도 좁기 때문에 날씨도 비슷해요. 여름 같이 오고 봄 같이 오고 가을이나 겨울을 같이 우리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되고
일치되고 또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은 사투리겠다 하더라도 서로 다 통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다른 강의를 한번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가끔씩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뉴스를 보다가 보면은 쭉 끝나면 이제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내일도 전국적으로 흐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 사람이 듣거나 중국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날씨가 똑같아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면 나라가 크니까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뭐가 똑같아지면 이거는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큰 이변이 났다고 보는 거죠. 시간조차도 우리는 전국이 같은 시간대를 써요. 서울에 8시면 부산도 8시고 울릉도도 8시예요. 근데 미국 같으면 어때요? 같은 지역인데도 시간이 달라져요. 이게 이런 어떤 다르다는 걸 익숙하게 일상에서 살아가는 문화랑, 우리는 다름이라는 것을 그렇게 별로 경험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문화랑 당연히 사람을 바라볼 때나 뭔가를 바라볼 때 상당히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시로 자주 만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죠? 지금은 길가에 나가면은 쉽게 외국인들을 만납니다. 여기 연구소가 있는 이 평촌 지역에도 보면은요, 거리로 밥 먹으러 이렇게 나가보다 보면은요, 그냥 얼굴 모습은 동양인인데 보면 어떤 때는 중국말을 쓰거나, 예, 그런 사람들 생각 외로 쉽게 만나게 되고, 또 동남아 쪽에서 오는 분들도 쉽게 만나요. 이제 점차 이제 다름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회가 점차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다름을 받아들이기가 한 5, 60대 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일상에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그저 지금 세대와 비해서는 훨씬 적기 때문에 다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익숙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막 존중해 주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정말 어린데도 막 존중해 주면은 괜히 몸둘 바를 모르게 돼요. 왜냐면은 그게 당연한데도 그 전에 경험해 본 거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될지를 이제 몰라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두 가지 방식은 뭘까요?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서열 문화니까 어려워하게 돼요. 내 친구처럼 편하게 대면은, 아, 나한테 편하게 대해줘서 어느 날 또 편하게 대했더니만 막 기어오른다는 또 말을 막 듣게 돼.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편하게 대해주는, 나이 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조차도 존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우습게 알고 우습게 들어버리는 경향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가 이렇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과 틀림을 머리로는 이제 경험을 하고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학책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다름의 문제이다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다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다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가치관 안에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다름이 쉽지가 않죠. 그죠? 가정생활 할 때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남편과 어때요? 많이 다르죠? 주로 뭐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리석은데 사실 다 달라요. 일단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오히려 반대로 찾아보면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닮은 게.
제가 어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성질 더러운 거는 서로 닮았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가요? 나도 한성질 하는데 그 양반도 한성질 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닮고 같은 거를 찾기보다 다른 거를 찾는 것이 훨씬 쉽고 같은 거 찾기가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자, 이 다름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르면은 불편해요, 내가. 때때로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름 때문에 왠지 낯설고 거리감이 생겨요. 누군가가 막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일단 쉽게 싸우게 되거나 서로 의견 충돌로 사이가 나빠지는 주제들을 보면은요. 종교 문제나 정치 문제. 정치 문제로 가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와 반대의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뭘 모르구나. 이 사람은 뭔가 세뇌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다르다는 생각보다 틀렸다 이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면은 거기서 스탑하자 하면은 다행인데 그 다음 자꾸 나가다 보면 결국은 논쟁이 결국은 싸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가족 간의 분란이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선거철이래요. 선거철 되면은 자녀들과 부모 세대 간에 서로 간의 갈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 틀림이나 다름이 주는 거리감이나 어려움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가 결국 우리한테 이 다름을 대처할 수 있는 인품을 갖고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름을 어떻게 대처해요? 그냥 다른 의견이나 그런 것이 나오면은 그냥 피해요? 아니면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뭐가 문제이고 뭐가 틀렸는지를 내가 꼭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보면은요. 그것이 틀려서 지적해주고 싶은 것도 사실은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통하려면 뭔가 같아야 되는데 같으면 잘 통하죠. 괜히 실제로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도 뭔가 같은 점을 탁 발견하면은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기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창원이 고향인 분 계세요? 모르겠네. 창원이 고향이다 이러면은 어떤 그것이 드느냐 하면은 제가 창원이 고향이거든요. 왠지 가까워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냥 우연히 말이 나와 고향이 어디세요? 이러면은 저뭐 충청도 어디 아니면 강원도 어디 이러면 그러세요? 이러고 끝나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근데 창원입니다 이러면 창원 어디예요? 이 주제로 계속 들어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뭔가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닮은 점이 있다 하는 것은 은연중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다르다 그러면은 서로를 밀어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인간관계에서는 이 다름은 가까이 하기에는 서로 통하기에는 뭔가 장애물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 단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설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해본다면은 다름이 분명히 거리감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경험이니까 뭔가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 그것이 주는 좋은 점은 뭘까 하고 생각을 잠시만 해본다면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모르고 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그전보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티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같음을 통해서 좀 더 친밀해지고 다름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싶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냥 나와 다르면 꺼져 이러면 그냥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그 모양 그 꼴로 그냥 계속 살겠죠. 성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요 성장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고 제가 이제 끝내볼게요. 한 시간 정도. 뭐냐면요, 어떤 부부가, 제가 이게 이 예를 아주 이런 다름에 대해서, 참 성장에 대해서 좋은 예가 돼가지고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가 서로 같이 이제 사는데 취미 생활을 같이 해보려고 해도 취미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 발레 공연이나 이런 걸 참 좋아하고 남편은 야구를 아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야구장을 이렇게 가고 아내는 주로 발레 공연에 있으면 가고, 그전에는 남편이 같이 가자 이러면은 아내가 안 간다 그러고 아예 갈 생각도 안 했고, 아내가 남편을 초대하면 남편도 그거 뭐 볼 거 있어 나 안 간다 하고 이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조금 이제 같이 취미를 같이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남편의 그 뭡니까 입장에 한번 서보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좋고 재밌길래 야구장을 그렇게 가는가 해가지고 야구장을 한번 따라갔대요. 따라갔다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시끄럽고 그냥 상그러워서 사람들 고함 지르는 그 소리가 막 듣기도 싫고 막 신이 나서 그러는데, 그게 첫째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왜 공을 저렇게 치고 뛰어다니는지 그것도 자기 룰을 모르니까 일단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졸고 싶어도 너무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뭐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몸살이 날 정도로 다음에는 절대로 안 간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참 좋아해 줬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보는 그 자체가. 그런데 어느 날 남편도 아내가 자기 야구장에 따라왔으니까 나도 이제 발레 공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한번 갔대요. 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남편이 볼 때는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왜 그 힘드는데 그냥 걸어 다니고 쫓아다니면 될 텐데 왜 뒤꿈치를 들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리 쫓아다니면서 저리 쫓아다니면서 뭐 뛰었다가 하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궁금해서 아내한테 물었대요. 저 왜 저러고 있냐, 저거 뭐냐,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구나,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고, 이걸 알면서 보니까 모를 때와는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우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볼만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한 1, 2년 지나면서 한 해하고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느 날 문득 발레에 대한 자기가 CD나 책을 이렇게 뒤적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게 되었죠. 뭐죠? 야구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죠? 발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더 인생에서 더 갖게 된 거죠. 자기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나와 전혀 다른 아내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다름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그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거를 믿게 되고 왜 저거를 좋아하게 되고 왜 저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게 되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경험이나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 간다.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데 어떤 관심을 기울여 이런 거를 하기 귀찮아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것, 그거에 그냥 머물러 그러는 거죠. 어떤 뇌과학자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들어오면은 관심은 보이지만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뇌.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에게 365 곱하기 425 하라 그러면 지금 할까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왜냐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막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요. 2 곱하기 3 이런 거는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름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뭔가 새로운 곳에 익숙하도록 우리를 요구를 하고 우리한테 스스로를 요구하게 되고 그 다름에 대해서 내가 적응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부추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다름을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와 다른 너를 바꿔서 나하고 그냥 자꾸 같이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에너지를 더 쏟지 않아도 되거든요. 노력을 더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해져요. 다른 사람이 틀려서 그 사람을 고치고 싶은 것도 우리 안에 있겠지만은 다 잘 들여다보면은요, 틀려서가 아니라 뭐죠? 내가 귀찮았어요. 나하고 똑같으면 내가 안 귀찮아지고 힘들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힘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힘들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과학이 해결해줘요. 그래서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게을러져요. 옛날에는 청소도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건강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청소할 때 쪼그리고 하는 바람에 허리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점점 더 우리가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일부러 운동을 따라해요. 옛날 분들요 따로 운동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운동선수 외에는. 근데 요새는 운동을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만큼 게을러졌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몸 안 움직여요. 몸 움직이는 게 귀찮아. 운동 아니고는 다른 건 안 움직여요. 오케이. 네. 우리 쉬는 시간에 잠시 운동 좀 하고, 끝을 좀 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하고, 다름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 다름을 마냥 귀찮은 것으로 밀어내거나, 그냥 내가 시선을 돌린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제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요. 우리가 구체적인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다름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지금 30분이니까요. 3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